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료약 박사 정윤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거나 차가울 때 또는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또는 꽃가루 등이 날릴 때 우리 코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바로 비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환절기에는 누구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10회 이상의 연속적인 재채기를 하거나 네. 물처럼 콧물이 흐르거나 눈, 코가 심하게 가렵다면 이 시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는 비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실 정수영 교수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적인 코 질환이 알레르기성 비염일 것 같은데 봄철에 그런 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비염은 환절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질환인데요. 네. 사실 이 비염 증상이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이 기온이 변덕을 부릴 때에도 알레르기 비염 증상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단순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증가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본인의 코 증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염이 악화된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감기에 걸린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2차적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환절기에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콧물이 나오면 이게 코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이걸 네. 좀 구분하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 그러면 과연 어떤 질환입니까? 네, 사실 코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비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의 점막에 원인 물질이라고 불리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과 관여된 특정한 면역 항체인 IgE가 관여하는 과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게 되고 이에 반해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이런 특정 항원에 의한 IgE와 관계없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증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에 의해서 코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코감기도 사실 비염이긴 하네요. 네. 교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 알레르기 비염만의 어떤 특징이 있긴 할까요? 네, 사실 알레르기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어떤 원인 물질에 의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유발하면서 IgE라고 불리는 그런 면역 항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꼭 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피부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만성적으로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니면 습진 같은 병변을 유발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 하부 기도인 기도나 아니면은 폐 쪽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만성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천식도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 나타나서 특징적으로 코나 눈의 점막의 간지러움증이나 아니면은 발작적인 재채기 그리고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을 유발할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네. 봄철이나 가을철 네, 이렇게 맞아요. 환절기에 나타나는 분도 있고 네. 그냥 1년 내내 재채기나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도 크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네. 계절성 비염과 통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비염의 경우는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비염인데요. 대부분 이제 봄과 가을 같은 한절기에 주로 나타나면서 원인 물질인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나 아니면 실외 곰팡이 등의 농도가 특징적으로 그 계절에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은 1년 내내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는 진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등, 그리고 바퀴벌레나 실내 곰팡이 등이 해당이 되고 이런 물질들은 사실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기 중에 일정한 농도를 1년 내내 비슷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또한 1년 내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두 가지의 분류가 실제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치료와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알레르기 학회에서 아리아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증상 지속 기간에 따라서 간헐성과 지속성으로 분류를 하였고,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수면을 방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를 해서 간헐성 경증, 간헐성 중증, 지속성 경증, 지속성 중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룹 중에서 환자의 증상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염 분류를 하긴 했는데요. 이 알러지 질환이 결국에는 코에 작용을 하는 비염이고 네. 피부에 하면 뭐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걸로 작용한다고 네. 하긴 하는데 우선 우리가 어쨌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면 가족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어떤 조사를 보긴 했더니 부모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높아지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알레르기 질환은 가족력이 상당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진료를 보기 전에 환자분에게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에서 40% 정도에서는 삼촌 이내에 가까운 친척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가정에서 코막힘이나 재채기와 콧물 같은 증상이 있었을 경우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되는 비율도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한쪽 부모만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질 확률이 50% 정도인데 반해서 양쪽 부모가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7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력이 그만큼 중요한 질환입니다. 혹시 박사님들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네, 자녀분들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50%, 그러니까 저 혼자 있고 네. 이제 와이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50% 확률로 있습니다. 보통 근데 3촌 이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가족력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비염이 이렇게 비염 자체에서만 끝나는 경우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비염이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건강 문제까지 지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알레르기 질환이 가족력이 많은 영향을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 때부터 진단이 되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그 환자들 중에서 20% 정도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 소실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질환을 평생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상 자체가 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어서 불편하셔도 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소아들의 경우는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진단이나 치료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가 불편해하는 과정에서 만성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면의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호흡을 하게 되면 얼굴이 위아래로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같이 얼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소아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만성 비염의 코막힘에 의해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능률이 저하가 되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알려면 정확히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우선은 비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니면 비알레르기성 비염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우리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 환자의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무엇인지를 찾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로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항원 물질들을 환자의 등이나 팔뚝 쪽에 일정 간격으로 투여를 하게 되고 핀으로 자극을 해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그 염증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반응은 이 검사의 경우는 비교적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환자가 불편해서 알레르기 약을 복용 중이었다면 그 약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마스트나 캣 같은 검사가 대표적인 혈액 검사이고 한 번의 체열 과정을 통해서 수십 가지에 해당하는 원인 물질을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또 약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원인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의 단계를 0에서 6까지의 단계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였을 때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검사들이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두 가지 검사를 다 시행을 해서 보완적으로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두 가지 검사가 여의치 않다면 한 가지 검사라도 시행을 해서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인지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단이 되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들이 증가하다 보니 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는 현재까지 회피요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면역요법과 수술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회피요법은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려면 원인 물질이 들어오면서부터 과민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면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이 회피요법의 기본인데 말씀드렸듯이 원인 물질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 회피요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기라는 사실 어려움증이 있어서 회피요법 단독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치료들과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일 텐데요. 사실 환자의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시점인지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투약을 고려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약물의 경우는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사실 이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즉각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치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이지 병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치료 역시 알레르기 비염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동반된 비중격 망곡증이나 아니면 합의각계가 부어서 코막힘이 생기거나 콧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조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사실 치료요법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네. 면역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알러지 반응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비염이 있거나 뭐 아토피성 질환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면역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보통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질환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혹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아예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인가요? 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은 네. 저희의 면역 체계가 뭐 저하돼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너무 과활성화돼서 과민 반응을 보여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과민화돼 있는 이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고안된 치료가 바로 면역 치료입니다. 면역 치료는 1911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비교적 최근 들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선 면역 치료의 원리는 우리가 원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고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이 원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과민화된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아주 낮은 농도에서부터 점점 증량을 하면서 이 원인 물질에 대한 반응을 둔감화시키는 치료가 면역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하였을 때 면역 반응 자체를 둔감화시키다 보니 약물 치료와는 달리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은 천식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물질에 새롭게 감작이 돼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것 또한 막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염증 매개 물질을 환자에게 소량으로 네. 반복해서 투입해서 황원에 대한 면역 과민 반응을 점차 감소시키는 면역 반응, 면역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면역 치료는 원인 물질인 항원을 어떻게 체내에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설화 면역 치료와 피하 면역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피하 면역 치료가 먼저 소개된 방법인데요.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인 물질인 항원을 주사를 통해서 팔뚝 부분에 주로 주사를 하게 되고 피하로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알레르기 비염에 준해서는 진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의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그리고 바퀴벌레와 꽃가루, 곰팡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면역 주사를 놓을 때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 물질이 하나면 단일 항원을 주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복합 감작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혼합된 용액을 이용해서 항원을 투여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할 때 매주 1번에서 2번 정도 병원에서 주사를 투여를 하게 되고 가장 낮은 농도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점점 농도를 높여가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환자마다 나타내는 반응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지 용량이라고 부르는 용량에 도달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유지 용량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 그리고 증상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게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보통 주사는 1년 이상 맞는 것을 권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을 할 경우에 면역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 방법이 없고 네.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걸로 알고 네. 있었는데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치료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인 만큼 면역 치료를 모두한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항원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효과가 있는 항원에 감작이 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서 주사를 놓았을 때 몇몇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국소적인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간지러움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얼음찜질이나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보조적인 치료로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천식의 악화라든가 아니면 호흡곤란, 기도부종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면 30분 정도
병원에서 지켜보면서 혹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환자들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다음번에 용량을 증량하지 않고 오히려 감량하거나 유지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주사를 맞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의 네. 지도하에 꼭 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데 보통 그래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100년을 살면서 한 3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치료받는 건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옛날에 치료 방법이 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뭐 1, 2주 간격으로 맞을 수도 있고 뭐 주 1회, 2회부터 시작을 네. 해서 좀 늘어나면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방법을 애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주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사가 싫다. 게다가 주사가 무섭다고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린아이들도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어린아이가 가장 있는데 많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또 이 방법보다도 혹시 다른 방법 없을지 이런 방법 좀 고민할 텐데 교수님 혹시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피하 면역 치료를 권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방법 네. 그 부분이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한다는 부담감과 주사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화 면역 치료라는 네.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오, 예. 이 설화 면역 치료는 환자분이 처방받은 항원 물질의 약을 직접 혀 밑에 투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집에서 공복 상태에서 혀 밑에 투약을 해서 2분 정도 물고 있는 형태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 병원에 내원하는 그 빈도도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로 더 장기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투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공포감도 훨씬 덜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에 이완되는 경우가 많은데 3세 이상의 소아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나이에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주사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라면 설화 면역 네, 치료를 네, 네. 고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효과가 아무래도 주사가 더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결과가 좋은지 또 부작용은 뭐 어떤지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 사실 설화 면역 치료도 효과가 있는 항원에 대해서는 피하 면역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신 피하 면역 치료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나 효과가 확립된 게 일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 치료와는 달리 전신적인 부작용, 호흡 곤란이라든지 쇼크와 같은 그런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여되는 그 부위인 구강점막의 부종이나 간지럼증 정도의 부작용만 있을 뿐 이런 부작용 역시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어떻게 안정성이 확보됐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몇 세 이상 이런 부분에서 있는 조건이 있나요? 네. 물론 이제 제품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설화 면역이라는 것은 3세 이상부터는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피하 면역은 보통 저희가 5세 이상을 권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라면 설화 면역 치료가 일단 주사에 대한 부담감도 적어서 조금 더 적용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면역 치료를 받고 나면 내 몸이 알레르기 질환 유발 물질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면역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네. 이 면역요법의 가장 큰 장점이 네. 면역 반응 자체를 조절을 하면서 질환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알레르기라는 그 반응 자체를 완화를 시키면서 특정 물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서 면역 기능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약물 치료가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고 회피요법이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면역 치료가 요즘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면역 치료 역시 몇 가지 불편한 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면역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지금 면역 치료 중인데 왜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나요? 면역 치료를 받고 나서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역 치료 자체가 각 개인별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을 작은 농도로 노출을 시키면서 면역 체계 자체를 둔감화시키는 치료이다 보니 우리 체내에 면역 물질이 노출이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자의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뭐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항알레르기 약제를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증상이 조금 더 나빠지기도 하고 비염이 없었던 분들도 비염 증상이 생기면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계속해도 되거나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이 기존에 임신이 되기 전부터 면역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분들이 임신이 되고 나서 면역 치료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약물 투여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 치료이지만 임신이 된 후에 알레르기 비염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네. 면역 치료가 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네.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염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면역 치료와 함께 뭐 생활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신경 써야 될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회피요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원인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간이나 그 계절에는 사실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외출을 하시게 되더라도 보호 장구, 뭐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항원 물질에 노출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코세척이나 눈세척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나 아니면 항알레르기 제품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실내 항원인 진먼지 진드기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경우도 습한 환경이나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건강한 의사 금요 스페셜에서는 오늘 정수영 교수님과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과 원인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정수영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아무래도 최순우 박사님께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시다 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서 뭐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안면 비대칭 이런 것들 잘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람들은 보통 뭐 눈, 코 이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전체적인 조화라는 관점에서 그 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안면 비대칭을 보통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네. 자기가 거울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제 네. 발견한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한 번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 신경 쓰여야죠.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 저는 또 이제 어쨌든 컴퓨터 미인이 아닌 하에서는 네. 전부 다 안면 비대칭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은 다 있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일단 좀 심한 안면 비대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말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게다가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마다 거울을 보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면 비대칭은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이원영 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이원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보통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치과 의사가 왜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을 얘기하는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그렇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면 비대칭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얼굴 전체를 의미하다 보니까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에서 안면 비대칭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치과에서는 치아 교정과 턱 교정으로 우리의 상악, 위턱뼈와 아래턱뼈, 하악, 그리고 턱관절까지 비대칭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안면 비대칭은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치과에서 안면 비대칭이나 턱 교정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담을 받나요? 네, 주로 대부분은 제가 아래턱이 너무 비틀어진 것 같아요. 아래턱이 비대칭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치아 정중선이 맞지 않아요. 아니면 교합평면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요. 아니면 양쪽 어금니가 씹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다양하게 호소하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안면 비대칭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의학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을 네. 것 같긴 합니다. 원장님, 안면 비대칭 정말 어떤 건가요? 네, 안면 비대칭이라는 건 좌우 얼굴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환자분들도 쉽게 인지를 하시다시피 눈썹이나 눈의 높이가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 코가 휘어져 있다던가 콧구멍의 위치가 좀 다르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입꼬리가 웃을 때 올라가는 증상도 모두 안면 비대칭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안면 비대칭이 어떤 턱관절이나 교합 간섭 아니면 부정교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불편감도 있으실 수 있고 통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과에서 턱 교정이나 치아 교정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번엔 좀 긴장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은현 원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 화면 한번 잘 보시고 저희는 좀 어떤가요? 저희는 좀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하거나 하나요? 외모는 두 분 다 굉장히 출중하신데 네. 안면 비대칭은 있으시네요. 아, 좀 심한 네. 편인가요? 아니요, 적절하게 대부분 평균적인 수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치아 교정 필요한 상황이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좌우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네. 또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라든지 턱을 괜다든지 이런 걸로 안면 비대칭이 많이 맞아요. 흔한데요. 네.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턱 관절에 틀어지면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단 턱관절 구조를 먼저 보시면 아래턱이 턱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턱관절도 사실은 관절의 한 부분이라 가동성, 즉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때문에 턱관절이 실제로 움직이니까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오히려 치료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원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이 불균형한 것입니다. 위턱의 성장이 좀 부족하거나 아래턱의 성장이 너무 도드라졌을 때 위턱이 아래턱의 위치를 적절하게 가이드해주면서 위치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래턱이 너무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걱턱 환자의 90% 이상이 사실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교합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교합 중에서 교합간섭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합간섭이라는 건 우리가 윗치아와 아래치아가 씹을 때를 제외하고는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현상을 회피하려고 턱을 계속 틀어 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턱이 이 틀어진 상태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고착화돼서 안면 비대칭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미끌리듯이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역시 아래턱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으로 숨 쉬는 구호흡이나 아니면 혀를 너무 내밀면서 침을 삼킨다든지 아니면 양쪽의 턱관절의 성장 신호가 좀 불균형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요. 최순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턱을 갠다던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만 씹는다던가 하는 습관도 충분히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안면 비대칭이 있다라고 하면 뭐 수술 같은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어쨌든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심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치료가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알 수 있는지와 그리고 진단 방법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안면 비대칭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안면 비대칭이 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이나 근막, 살의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뼈의 문제만 있거나 아니면 근육의 문제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흔하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주요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먼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턱뼈나 위턱뼈가 기울어진 경우, 회전된 경우에는 치과에서 충분히 교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위턱뼈의 비대칭은 우리가 얼굴의 중심선을 수직선으로 그어봤을 때 아래턱이 좌우 어느 쪽으로 쏠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턱뼈가 휘어지면서 회전되면서 같이 아래턱뼈도 같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광대나 입술이나 눈도 어느 정도는 같이 돌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악 비대칭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비대칭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CT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상악 비대칭을 3차원 CT로 보시면 네, 위턱이 기울어진 만큼 아래턱도 그것에 맞춰서 기울어져 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악 비대칭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하악 비대칭은 상악의 각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아래턱만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악 비대칭의 경우에는 상악 비대칭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대다수가 이 경우 많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악 비대칭은 사실 턱관절이나 교합적인 문제를 반드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악 비대칭의 개선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치과에서 턱관절이나 어떤 교합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순수한 상악 비대칭이나 하악 비대칭만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상악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중에도 하악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악 비대칭이어도 어느 정도는 상악이 조금씩은 틀려 있는데 가장 심한 부분, 상악과 하악 중에 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나머지 덜 심한 쪽도 같이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의 원인이 다른 만큼 다른 교정 방법이 필요해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대칭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네네. 하셨는데요. 사실 네. 성형외과에서도 비대칭 환자가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주 연부 많죠. 조직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뼈를 맞출 거냐. 그래서 뭐 안면 윤곽수를 한다거나, 네. 뭐 양악 수술을 한다거나, 또 뭐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라 그러면 처진 쪽을 올려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치과 교정으로 틀어진 안면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근육이나 근막 어떤 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과에서 교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육적인 문제라면 근육을 축소하는 보톡스 시술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방의 분포가 양쪽이 달라서 생기는 비대칭이라면 지방분해 주사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과에서의 그 상악과 하악, 그 위턱뼈, 아래턱 비대칭을 개선하는데 가장 판별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대칭을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내 턱관절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즉 가동성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안면 비대칭 환자 사례를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놀라운 이제 사진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턱관절은 가동성의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틀어진 위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래턱만 설사 회전이 조금 되어 있다고 해도 양쪽 턱 길이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안면 윤곽 수술을 같이 동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환자마다 개선할 수 있는 안면 비대칭의 범위는 좀 다르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치과에서는 이 정도로 안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겠다 싶은 환자들을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은 아래턱이 틀어진 주된 원인이 바로 교합간섭에 있습니다. 네, 연구치 중에 앞니는 사실 일찍 나는 편이라서 이분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속 교합간섭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합간섭을 회피하려고 턱을 틀어서 물다 보니까 아래턱이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신 건데요. 그래서 교합간섭을 없애주는 치아 교정을 하면서 턱관절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시키는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해서 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를 보실까요? 네, 두 번째 환자분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래턱이 틀어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엑스레이나 입안 사진을 보시면 이 교합 평면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교합 평면이 기울어진 만큼 위턱뼈가 이렇게 같이 회전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합 평면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마이크로 임플란트라는 스크류 장치를 심어서 교합 평면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기울어진 위턱뼈를 돌려주면서 아래턱도 천천히 함께 이동하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분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마지막 환자분은 이전 환자들보다 턱이 비틀리거나 틀어진 느낌은 사실 없죠. 근데 이 환자분은 보시면 양쪽의 턱 넓이가 조금 다르세요. 앞면 이 부분이 다르신데 이렇게 된 주된 원인 자체가 양쪽 교합력이 달라서 양쪽 저작 근육의 활성화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생긴 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사실은 이분은 어금니가 한쪽이 없으셔서 또 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교정 치료를 하면서 어금니 한쪽을 수복을 해주고 양쪽 교합력을 저작 근육을 똑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 교합력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으로 아래 앞니가 좀 나와 있어서 이 아래 앞니를 위에 앞니 안쪽으로 넣어주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적절한 배치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다 하면 무조건 네. 이제 수술, 네. 연부 조직이나 뼈의 네. 수술만 생각했는데 이은영 원장님 케이스를 보니까 너무 좋은 케이스들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좀 네.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 비대칭이 어떤 모양이나 길이의 문제라든지 그냥 경미한 정도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비대칭의 원인이 교합이나 어떤 턱관절 질환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조금 더 심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또 아주 오랜 기간 이걸 방치하시면 뭐 저작 근육이 아프시다 아니면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게 부정교합 때문에 사실 턱관절 질환이 생긴다거나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기 진단과 그리고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성인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안면 비대칭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린 시기에 부정교합을 바로잡고 안면 굴곡이 혹시 틀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 병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원영 원장님들은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네. 안면 골격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사실 비대칭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네. 네, 쉽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양쪽 턱 길이나 어떤 대칭적인 턱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또 생활 습관도 평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장기의 올바른 습관, 어떤 습관이 있어야 하고 또 턱 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총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 그리고 부정교합이나 교합간섭은 있지는 않은지, 구강 습관이 좀 올바르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또 생활 습관은 어떤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어떤 게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친구는
앞니가 거꾸로 물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주걱턱의 증상인데요. 이 주걱턱의 증상을 먼저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턱이 아래턱을 적절하게 위치시켜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주걱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비대칭적인 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걱턱으로 진단을 내려진다면 적극적인 주걱턱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종교합이 있는지 아니면 교합 간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린이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교합 간섭이나 어떤 부종교합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턱을 한쪽으로 물어트는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물어트는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 그대로 그 안면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턱의 성장을 조절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합 간섭이나 뭐 부정 교합이어도 계속 이게 쌓이고 쌓여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강 관련 습관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손을 빠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만 4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손톱을 깨문다든지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침을 삼킬 때 계속해서 혀를 내민다든지 혀를 계속해서 내밀고 있다든지 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런 습관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아래턱의 성장에 영향을 줘서 얼굴형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주로 한쪽 턱을 개는 습관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걱턱이나 안면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TV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들이 뭐 턱을 갠다던가 아니면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을 빼고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턱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안면 비대칭의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성장기 턱 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오래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지만 앞니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아래턱과 윗턱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니가 날 때쯤에 치과를 한번 가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때가 가장 황금기, 턱 교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기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장치를 굉장히 잘 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장치를 못 끼거나 안 끼시는 분들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치아 교정을 잘 끝냈지만 또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어릴 때 교정하면 커서 교정하지 않나요? 오늘 또 수술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뭐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봐야 할까요? 네. 유지의 면에서는 사실 치아 교정은 턱 교정도 마찬가지지만 유지 장치를 잘 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권유하는 대로 유지장치를 계속해서 잘 끼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지장치를 잘 낀다면 성인이 돼서도 물론 그 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 턱 교정을 받지 않고 치아 교정만 받았다고 하면 아래턱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와서도 턱이 자란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턱 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성인이 됐을 때 그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교정을 아주 어릴 때 하셨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기에 계속해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성장기 교정과 안면 비대칭, 성인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 교정, 부정교합을 예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오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